자, 이제 101페이지 가시면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놨고요. 얘는 그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죠. 여기 보면 요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 기초로 판단하냐면요. 세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후. 예. 그럼 왜 세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판단하냐면요. 자, 이게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이 된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현금 유출의 현가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뭐를 얘기하냐면 지분 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총 투자액이 아니라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럼 아까 지분은 세전하고 세후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세후 현금흐름 기초니까 이 투자액은 총 투자액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지분 투자액의 크기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1년 뒤에 550만 원, 1210만 원, 그 다음에 1331만 원에 대한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할인율로 뭐를 줬냐, 얼마를 주냐면 10%를 줘요. 그죠? 예. 그러면 현재 가치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 구하려고 그러면 개수가 이렇게 돼요. 그죠? 1이 원금이고,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할인율이 10%니까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이에요. 그럼 1.1이거든요. 그럼 이 금액이 500이 나오고요. 1210인데 2년 후니까 이게 자승이 돼요. 그래서 1.21이 되고요. 할인하면 1000만 원 나오고요. 얘도 1 플러스 0.1의 3승 그러면 1.331 나오고요. 할인하면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요 세 개를 합한 것 있죠. 이게 뭐 얘기한다?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유출의 현가하고 뭐하고 유입의 현가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순현가법이라고 있어요. 또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자, 요 순현가법은요. 순현가를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빼서. 이거 답으로 주는 거예요. 답으로. 이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3번 지문으로 순현가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여기 보시면 유입의 현가가 얼마예요? 얘네 다 더하면 2500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2500일 때 얘가 2000이면 500이잖아요. 0보다 크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2000이에요. 근데 얘도 2000이에요. 2000에서 2000을 빼면 남는 게 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순현가가 0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이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못 쓴다고 그랬어요. 순현가법에서 쓰는 할인율은 못 쓴다고 그랬어요. 할인율. 할인율.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할인율로 못 써요. 이거 쓴다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할인율로 못 써요.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할인율로. 얘도 이거 쓴다고, 요구수익률. 어? 둘 다 못 쓴다고요? 둘 다 요구수익률. 얘는 할인율로 못 써요. 얘는 내부 수익률. 작년 시험 문제. 자, 얘 순영가법 있죠? 이거 재투자율로 못 써요. 재투자율. 재투자율. 요구수익률. 얘 재투자율로 못 써요. 내부 수익률 똑같다고요. 작년 여러분 시험 지문에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고, 순영가법은 재투자율로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라고요. 그거를. 얘가 0이라는 건요,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나요? 1,000억을 투자해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어요. 1,000억 투자하면. 그럼 투자해야 해요. 그러면 김총각을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어? 1,000억 투자하면 100억? 2천년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어? 1,000억 투자해서. 응? 아니 괜찮아. 칠판상에 저기 숫자일 뿐이야. 뭐 얼마? 100억 똑같이? 그래 똑같이 100억. 자, 그러면 김총각 2천여가 요구하는 수익이 10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억은 벌었어.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이 충족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추가적인 이익이 500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일종의 초과이윤이잖아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라고요. 이게 500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구하는 100억의 수익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투자할 거 아니야. 요구하는 수익이 충족이 됐으니까.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도 투자할 거 아니야. 이해하겠나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해시켜 주려고. 그죠? 자, 수익성지수법은요, 얘를 기초로 판단해요.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이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잖아요. 유입이 2,500이고요. 유출이 2,000이에요. 그죠? 그러면 2,000분의 2,500 하면 1.25 나와요. 그럼 1보다 크잖아요. 그럼 투자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요. 1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것도 2번 나온 거예요. 자, 얘가 지금 같으면 0이죠. 얘가 같으면 1이죠. 예, 그러면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일 하나의 투자안이면 얘가 0일 때 얘는 1이 되고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1보다 크다는 얘기라고요. 그렇겠죠? 하나의 투자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있죠. 얘는 뭐하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네? 작년에도 얘는 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하고 비교돼야 안 돼요. 네? 어느 게 클 때 투자해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현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실현은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투자를 결정할 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의 실현 수익률과 비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틀린 거죠. 그거는. 그죠?
그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왜 그거를 얘기해 주겠어요? 이게 올해만 제가 이렇게 강의했겠냐고요. 작년도 똑같이 해준 거라고요. 이거 에? 그러면 뭐 하냐고 이게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자,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요.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이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그죠? 근데 이 같게 만들어주는 거는요. 자, 지금 유출이 2,000이잖아요. 유입이 2,500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해야겠죠. 예, 이걸 구할 때는 보관법을 쓸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법이라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컴퓨터에 보면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예, 초창기에는 거기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할인율을 10%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0.1이 되겠죠. 그러면 2,500을 1.1로 할인하게 되면 2,272만 원 나와요. 그러면 2,00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할인율을 높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15로 할인하죠. 그러면 2,175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전히 2,000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할인율을 또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플러스 해보는 거죠. 네, 해봤더니 이게 2,083만 원 나와요. 그럼 여전히 2,000보다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인율을 갖다가 25%까지 늘려봤더니 그러면 1 플러스 0.25니까 1.25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주어졌을 때 내부 수익률이 지금 25%고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같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순현가를 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두 개 크기가 같으면. 그죠? 그래서 거기서 덧붙여서 이렇게 해줬죠. 순영이는 빼기 잘하고, 예, 빼서 계산하니까. 수일이는 나누기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영이가 나보다 뭐 더 잘한다고, 빼기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순영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비교하면 뭐가 더 우수하다고? 순영가법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우수하다? 순영가법이. 예?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그 101페이지 가시면 순영가법이라고 하단에 있죠. 예, 하단에 보게 되면 니은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순영가법에서 사용할 할인율은 투자자의 뭐라고 해놨어요? 요구 수익률. 순영가가 0이라는 것은 투자하니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순영가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고도 그만큼 더 큰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102페이지 상단에. 그리고 거기 표현해 보면 의사결정 기준에 보면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이라고 돼 있죠. 예, 여러분 시험에는 단일 투자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투자할 때는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면 돼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죠. 예,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제일 큰 애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하나면 0보다 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있고 B가 있는데 각각 순현가가 있어요. 근데 얘는 1000이고요. 얘는 800이에요. 둘 다 0보다 크잖아요. 투자액도 같아요. 근데 얘가 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순현가가 크네. 그거는 나머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순현가법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구할 수 있고요. 이거 구해야 되고요. 리을에 가면 재투자 수익률로 뭐를 쓴다고 돼 있어요? 요구 수익률 쓴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가는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수익성 지수법에 대한 것에서는
거기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얘는 초기 현금 투자 있죠. 작은 투자안 있죠. 투자안이 높은 수익성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초기 현금 투자가 작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수익성 지수법에 보시면요. 거기 장단점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면 비읍이 있죠. 비읍에 가면은 보다 효율적인 투자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놨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기 순현가법 있죠. 얘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현금 유입의 현가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그랬을 때 참고로 얘네 그냥 유입과 유출을 비교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현가하고 비교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가라는 표현을 펴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A가 있는데요. A는 유입의 현가가 101억이고 유출이 100억이에요. 그럼 101억에서 100억 빼면 남는 게 1억이죠. 0보다 크고 B는 유입의 현가가 11억이고요. 유출이 10억이에요. 1억이죠. 0보다 크죠. 그럼 순현가법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투자 규모의 차이가 구별이 안 돼요.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가고 10억 투자해서 1억 번 가고는 틀리잖아요. 틀린데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투자 규모의 차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법은 이게 구별이 돼요. 101억을 100억으로 나누면 1.01 나오고요. 11억을 10억으로 나누면 1.1이 나와요. 즉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를 이제 추가로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혹시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계산 문제가 떨어졌어요. 다음 주어진 조건하에서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들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 A, B, C, D 4개의 투자안에서 초기 현금 지출이 있죠. 네. 지출이 있고 지출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으면 얘가 5천, 4천, 3천, 2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역순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맞다 그러면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이 이론의 기초에서 출제자가 계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계산하려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 있었을 때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할인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개념해 보게 되면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 할 수 있다는 것 있죠. 예,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준에서는 내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결정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투자일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수년가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커요. 요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죠.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은 투자안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자, 필요 자금이 얘가 5천이고요. 3천이고 8천이고 4,500 이렇게 있고요. 각각 주어진 수년가가 있고요.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얘는 990만 원이고요. 얘가 650만 원이고요. 1365만 원이 있고요. 882만 원이 있어요. 얘가 17.9%고요. 얘가 19.1%, 얘가 15.1%, 얘가 17.6%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4개 투자안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의 투자안이 아니죠.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있죠. 투자의 우선순위가 틀리죠.
순영가법은 순영가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내부승률법은 내부승률의 크기를 기준으로 투자 선택을 해요. 그러면 순영가법은 순영가가 제일 큰 C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승률법에서는 내부승률이 제일 큰 B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즉 상호 배타적일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순영가법이 내부승률법보다 우수하다고 그랬죠. 예, 우수한 이유는 순영가법을 토대로 이걸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부의 극대화를. 그죠? 그럼 만약에 1억 원이라는 가용자금을 줘요. 투자해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1억이에요. 그럼 1억의 한도 내에서 두 개의 투자안을 조합해서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순영가법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순영가법은 두 개의 투자안을 선택하라 그러면 1억의 한도 내에서. 자, 여기서 얘는 선택이 안 돼요. 얘가 일단 순영가가 제일 크죠. 근데 필요자금이 8천이잖아요. 이거는 어디랑 결합해도 다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순영가법에서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순영가가 제일 큰 애가 A하고 D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A의 순영가와 D의 순영가를 합하게 되면 1872만 원 나와요. 자, 근데 내부승률법에서는 내부승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그러면 얘는 B하고 A를 선택할 거라고요. 그러면 B하고 A를 선택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순영가를 보게 되면은 164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더 크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얘가 부의 극대화의 판단 기준은 순영가의 증분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영가법이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수익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의 극대화의 판단을 하는 거는 투자를 했을 때 증가하게 되는 순영가의 크기로 판단하니까 순영가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뭐가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순영가법이 더 우수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투자율의 가정에서도 누가 더 우수하고 순영가법이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도 뭐가 더 우수하다. 그냥 순영가법이 우수한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라도 기억해 주시면은 될 거란 얘기죠. 그 정도라도. 그래도 이거 나중에 만약에 순환가하고 수익성 지수 계산하라고 주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금년에 지출이 있고 내년에 이제 유입이 있어요. 이제 유입에 대한 현가를 구해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유입과 유출을.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할인율을 갖다가 이렇게 7%라고 주죠. 7%. 이게 나중에 혹시 만약에 순혈가 수익성 지수는 25의 이유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간결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아까 썼던 550, 1210, 1331만 원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그냥 원리만 알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아까 550 하면서 이거 몇 프로 줬어요? 10% 줬죠? 그럼 얘는 그냥 500이에요. 500이 10%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렇게 맞춰줘서 해주는 거예요. 배열을. 그럼 여기도 할인율이 7%죠? 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7천인 거예요. 그러면 37에 21이죠. 그럼 얘는 그냥 3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출에서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럼 기출에서 출제자는 4개를 다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2개는 암산으로 하고 2개만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때 문제는 수년가도 구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도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렇게 주다가 아까처럼 이런 배열로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항상 할인율하고 끝자리를 봐야 돼요. 할인율을 줄 때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참 희한하죠. 백날 여기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험장 들어가서 그게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그냥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걸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를 안 돼가지고. 근데 실전에 가면 그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강요하지 않죠. 계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거 안 풀어도 6시험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저거 만약에 저거 못 풀면 6시험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걸 도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계산을 버려도 6점이 나오더란 얘기죠. 저걸 빼고서라도. 그럼 충분히 되는구나. 그렇다고 그분이 학원에서 공부를 잘했냐면 그렇진 않아요. 한 중간 정도 성적인데 어쨌든 간에 계산을 버리고 그럼 나머지라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뭐 불가능할 것 같으면 계산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면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편안하게 다른 거라도. 참 실전이란 얘기죠. 6점 맞아서 자격증 따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부동산 금융 있죠? 얘네도 계산 문제가 한두 개가 나와요. 예, 한두 개가 나오는데 한 해씩 또 의표를 찌르듯이 또 약간 복잡하게 내기도 해요. 예, 작년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근래 원금 균등 그 상환 방식에 원리금 그 내는 것 있죠. 갚는 거. 2회 차이 원리금 한번 물어보고 13회 차이 원리금과 9회 차이 이자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게 요령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했는데 갑자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서 뭐 한 4회차 정도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하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래서 학생들이 또 쓰러진 거예요. 원금 균등인 줄 알고 확 들어갔는데 보니까 원리금 균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일단은 뭐 금융에 대한 거. 예. 자, 금융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요. 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바로 뭐예요? 예, 그게 금융이에요, 금융.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또 교재는 그렇게 안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금융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금융이었어요? 주택금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택금융은 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하겠어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당대부, 이거를 건축대부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대표적인 게요. 주택을 소비하는 금융이 있죠. 예. 이거는 돈을 일시불로 줘요. 일시불로 주고 장기의 저리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췄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있는 개발금융이 있죠. 예, 요거는 대출 기한이 단기예요. 예, 단기고 일시불로 안 주고 분할해서 줘요. 그죠? 예, 그리고 이율도 비싸요. 그러면 개발금융은 왜 분할해서 주냐면은 대부분 이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뭐 1, 2년에서 길면 한 3, 4년 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사비가 50억인데 50억을 먼저 대출해 주면 초기에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50억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문제는 계속 짓고 있잖아요. 완성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부담이 커져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시공사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부도날 수 있으면 채권 회수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공정별로 단계별로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라는 거는요. 역할인데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요. 연리 1%, 융자금 5억, 기간 30년 이렇게 해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이 조건으로 융자해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돼요. 자가주택에 대한 소비비율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근데 이 조건으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에 가입해야 된대요.
그러면 저축 위조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까지는 빌려줘 봤어요. 요걸 좀 밑에 거. 연리 1%, 1억, 대출기간 10년 있죠. 요게 한 3, 4년 전 됐죠. 전 정권에서 그때 한참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럴 때야.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한 사람에게 요 조건으로 융자해 줬다고요. 그리고 바로 완판됐어요. 금방. 이 조건에 돈 안 빌렸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억을 빌는데 연리가 1%인데. 그 전에 기간도 몇 년? 10년. 그 저거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집사람 법이 어디 있겠어요. 가계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부가 큰맘 먹고 위의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 그러면 또 아마 주택 가격이 또 뛰겠죠. 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금융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가면 지분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부채금융이라고 있죠. 거긴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해본 거예요. 자산담보증권 있죠? 네, 자산담보증권 이거 ABS 이거 부채증권이에요? 지분증권이에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것도 나온 거예요. 요거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구성이 되면서 지분금융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신탁증서금융이 있죠. 예.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자산담보증권은 부채증권이에요, 지분증권이에요? 자, 주택자당증권은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담보부 기여원. 자, 이거 부채금융이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산담보증권이죠. 또는 자산유동화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이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부채증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유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은 다 유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줬다고요. 우리나라에 H자동차가 신차를 개발하는 게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시중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근데 그 자동차 회사는 기존의 고객들에게 할부 판매했겠죠. 그럼 매월을 단위로 할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할부금을 서류상의 회사인 SPC 하나 설립해서 걔한테 그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부금이 그 회사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투자자에게 증권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매월을 단위로 할부금이 들어오면 이게 원래 H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채권인데 이거를 양도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설립해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얘한테 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할부금에 기초해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자기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무슨 증권이라 할 수 있어요? 부채증권인 거예요. 부채.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랬죠. 저당이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있죠. 네. 걔를 갖다가 기초로 증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표적인 뭐예요? 부채증권인 거예요. 부채증권.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여보험이 있죠. 여기서 얘를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발행하는 거고요. 이건 상법에 기초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CP가 커머셜 페이퍼라고요. 어음이에요, 어음. 그러니까 얘가 발행했는데 얘가 만기가 도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도래하는데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환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주는 대신에 한 3개월 연장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증권을 뭐로 바꿔서 어음으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3개월 기간 연장을 해주고 대신에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비싸게 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금융? 부채금융인 거예요. 이게 거의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얘하고의 비교 문제가. 그게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학생분들 수준으로는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이게 등장한 거예요. 지문으로.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분하고 부채금융은요. 이 종류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종류를 알 수 있으면 되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지분금융이라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누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 부채금융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채를 발행해서 자기들의 신용으로 돈을 차입하는 거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김총각 이런 거야. 제주도에 숙박시설이 무진장하게 부족하던 때가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몰려드는 과정에서 숙박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해갖고 아우성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다가 한 20억 투자해서 숙박시설 하나 짓게 되면 수요는 많겠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 이상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10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김총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총각, 나하고 같이 저거 해보자. 투자 한번 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총각이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지분이 어떻게 돼요?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수익을 너하고 나하고 반씩 나눠갖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렇잖아? 그렇게 들어가는 게 무슨 금융이라는 거예요? 지분금융인 거예요. 근데 김총각이 나랑 같이 투자했잖아. 그러면 이제 같은 배를 탄 거야. 여기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수익이 안 나오면 뭐 같이 망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 쫄딱 망하면 나중에 헤엄쳐서 나와야 돼. 차비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10억이 없으니까 내가 김총각에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없어? 빌릴 수 있잖아. 그렇지? 차용증을 써주고 내가 돈을 빌려오는 거야. 내 신용에 기초해서. 그렇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투자해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나는 김총각에게 10억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부채를 조달했을 때가. 그래서 지분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다는 거예요? 부채금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형식을 이용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부채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식은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아직은 요 종류만 물어봐요. 종류만. 그러면 이 부동산 금융에서 지분 금융의 대표적인 것 있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에? 지분 금융의 대표적인 거. 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조신이라고. 조가 뭐예요? 조인트 벤처. 신이. 신디케이션. 에? 기억하나요? 에. 이게 신디케이션이라는 게 부동산 개발업자의 전문성하고요. 투자자의 자금이 있죠. 이게 결합을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이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개인이 자금을 유치하면 되게 쉽지 않겠죠. 그러면 보다 쉽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거를 설립하는 거예요. 뭐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 발행하면 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을 투자자로 유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요 회사가 리치의 성격이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금융이라는 거예요? 지분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인트 벤처의 논리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주거래은행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융자 신청을 했는데 얘네 재무구조도 별로 안 좋고 시장 상황도 안 좋으니까 융자는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죠. 예, 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독자적으로 이걸 추진하기가 힘드니까 투자자들이 반대하니까 얘가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관한 권리를 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죠? 대신에 자기는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갖거나 나중에 이익이 나오면 그걸 현금이나 현물로 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요. 근데 이 사업성이 괜찮아요. 그럼 나는 돈을 대출해 준 건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참여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걸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도 무슨 금융에? 지분 금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썼던 거예요.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리치 있죠. 예. 작년에 뭐 이렇게 지문이 들어왔어도 결국은 답은 간단하게 뭐 준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분 금융하고 부채 금융에 대한 종류는 반드시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탁 증서 금융도 부채 금융이에요. 저건 부동산 담보 신탁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것도 시험에 오래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래전에 시험에 나왔던 애들을 갖다가 모아서 종류에 갖다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낯설었을 거예요. 자산담보부 기여보험이 이게 이거는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기는 ABCP는 그 기출문제 같은 거 다룰 때 저게 만약에 지문으로 있었어 옛날 거 그 문제가 있으면 그때 설명해 주죠. 저게 뭐라고. 예, 근데 오래간만에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10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죠. 예. 자, 요거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후 있죠.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지거나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이 있죠. 예, 여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고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를 적용하냐면 이걸 적용하죠.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예. 요즘은 DSR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한 사람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할 게 없어요. 왜? 기존에 주택 구입을 할 때 대출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럼 그냥 이거 적용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요. 연소득분의 원리금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서 돈을 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갈 수 있는 한도 있죠.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40%를 주면요.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갚아 나가는 원리금의 규모가 400만 원은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이게 예전에 참여정부 때 도입했는데요. 참여정부 때 인사들도 이게 이렇게 효력을 발휘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주체의 한 파트를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부예요. 주부인데 주부들은 부동산은 있을 줄 몰라도 소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잣대를 대면은 대출 받기가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타격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걸로 적용하는 거예요. 뭐로? 아까 배우셨던 거 있죠? 담보인정 비율.
이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감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1억짜리 부동산이면 50% 이상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한을 두는 거죠. 근데 그 대부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돈으로 집 사야 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 비율을 최대 많이 뒀던 게 90%였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있죠. IMF 직후에. 그때 대부 비율이 90%였어요. 3년 만기 상환저당 있죠. 조건으로 대출받을 때. 그럼 그때 집값에 얼마만 있으면 10%만 있으면 집 샀었어요. 근데 IMF 직후에 2001년 이후서부터는 집값이 떴다고요. 그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기 상환저당이면 그때는 대출 상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보금자리론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단기 이 대출 상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중개업자들이 장기 상품이라고 포장해서 그걸 대출시켰던 거예요. 세 번을 두 번인가 기간 연장을 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는 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대출 연장을 중개업자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해주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융자 받아가지고 이자의 부담이 아주 세다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집값은 몇천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남는 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수강생분이 1억 2,500짜리를 하여간 90% 하여간 9천인가 얼마를 융자를 받아서 샀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한 3년 뭐 보유했나 그래갖고 1억 뭐 한 4천 뭐 700 뭐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럼 한 2천 한 200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3년 안에 2천만 원 넘게 벌었단 말이야. 야 많이 벌었네. 밥 한 끼 쏴. 막 이렇게 된 거겠죠. 그때 말린 거죠. 당신은 밥 쏘는 순간 손해가 계속 늘어나니까 밥 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거 살 때 취득세 등록세 줬을 거 아니에요. 중개사 수수료 줬을 거 아니에요. 9천에 따른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 안 되고 이자만 계속 줬다고요. 그때 대충 물어보니까 한 달 이자가 한 5, 60 나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3년이면 얼마예요? 한 1,800이라고요. 그럼 남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은행 뭐만 준 거예요? 이자만 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좋죠. 벌었잖아요. 2천만 원 3년 사이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밥 한 끼 쏴 그래. 그래 가자. 오늘 내가 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투자가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채무불이행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무슨 위험이 있냐면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조기상환 위험은 언제 발생해요? 이거 약정 이자율이 있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뭐가 비싸면? 그렇죠. 내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훨씬 비싼 돈 이자를 빌려왔다 그러면 이때 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기상환에 따른 페널티 부과하거든요. 수수료 부과해도 한두 달치 이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조기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때 수수료보다 낮아요. 조정을 시켰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금리 위험이라고 해놨죠. 이거는 우리 거기 내용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자금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정금리의 장기 대체에서 위험이 크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내용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 있죠. 시장 금리가 오히려 비쌀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여기 있는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해 주는데 이자를 몇 프로 해줬냐면 4.5%의 이자를 대출해 줬어요. 물론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고 만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렇게 대출해 줬어요. 근데 시장 금리가 5.25% 되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그죠?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자로 대출해 주면은 뭐를 갖고 있냐면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소유권은 은행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저당권에 기초해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 권은 증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얘기해요. 이거를. 그러면 이 저당 채권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게. 지금 대출해주면 이거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면 돼요.
금리 위험이라는 게. 그래서 예, 근데 이 중에서는 이런 변화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면 고정금리일 때 조기 성한 위험, 금리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부담한다? 대출 기관이 부담한다라는 정도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특히 잘 쓰는 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이 있죠. 예, 거긴 이제 또 별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시도록 하죠. 다음 주에 이제 금융이 어느 정도 끝나면요. 예, 그 다음에 간평을 먼저 할 거예요. 간평을. 이게 저기 뭐죠? 하여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동영상 보기 힘들다는 거는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기본적인 인원이 돼야 뭐 돌아가고 뭐라도 전달을 하고 뭐 할 게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저기 그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법령상에 대한 자료 있죠? 예, 그 자료는 우리 여기 자료 드릴 때 거기다가 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정책 쪽에다 끼워 놓으시면 될 거예요. 양이 있으니까 여기다 판서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힘들 내시고요. 그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